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혁입니다. 오늘은 대국굴기에서 보는 리더십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어제 좀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프랑스부터 한번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프랑스 에펠탑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자,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 절대왕권이라고, 이제 봉건정주제에서 절대왕권을 강화하면서 엄청난 강국으로 이제 일어섭니다. 루이 14세는 우리가 태양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분이 뭐 태양처럼 뭐 한다, 또 있지만 또 발레를 하면서 태양 신의 역할을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 나라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 또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엄청난 그런 야심을 가지고 전쟁을 31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자금과 인력을 다 대려니까. 그래서 과도한 세금 부담 같은 것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것에 무리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가 죽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뭔가 동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들은 성직자, 그 다음 부류가 이제 장군이라든가 귀족들이고요. 3류가 이제 서민인데, 이 중에서 세금이라든가 이렇게 부역을 담당한 것은 서민들밖에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각성이 돼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평민만 세금을 내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에서 프랑스 국기에는 지금 국기가 보입니다만 자유, 평등, 박애에 의해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당시에 다른 적에서 평등이 없는데 이 평등은 세금을 서로 공평하게 내자. 그런 평등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이게 프랑스 대혁명도 어쩐 면에서는 세금에 대한 불복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금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 계몽사상,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혁명이 일어났지만 또 그 다음 반작용으로 해서 또 나폴레옹이 나오고 해서 나폴레옹이 또 엄청난 힘을 가졌어,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정복을 함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민법정 같은 것이 통일이 되고 유럽에 여러 가지 큰 일도 했지만 또한 반작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런 힘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원래 통일 국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 화폐만 해도 6천이 넘는 화폐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화폐가 아니다. 비스마르크라는 대제상이 프러시아에서 이제 저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화폐를 통일하고 각 조그만 나라들끼리의 관세가 많은데 그 관세 같은 것을 동맹을 해서 했어요. 이런 것이 지금 관세동맹, 이것은 지금 WTO 2차 대전 이후에 WTO 같은 체제로 이게 정신이 계승이 됐고, 화폐 통일 이 부분은 지금 EU의 유로화 같은 것으로 이 독일의 이 시스템이 계승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강대국이 된 데는 교육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독일은 교육이 대학교까지 전부 무상교육입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은 황실에서 교육 자금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해서 해야 우리나라가 강해진다 해가지고 현대 대학을 설립해서 세계에서 대학 교수가 가장 정말 권위도 높고 대학 교수 할 만한 나라는 독일 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교수 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그러나 독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오는 인플레 이런 걸로 해서 엄청 고생을 했지만 브란트 수상이 이제 아주 정식으로 유대인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동서독 나눠졌던 것이 러시아 힘 이런 걸 해가지고 통일을 20세기에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통일 비용도 됐지만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드디어 엄청나게 지금도 독일은 산업이 강하고 인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강한 나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사실은 러시아는 공국이라 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18세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땅을 넓히고 해갖고 18세기에 차르, 이제 황제라는 뜻인데, 표트르 대제가, 차르 표트르 대제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유럽이다 해서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깁니다. 유럽 쪽으로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양복을 입자. 그 다음에 러시아가 슬라브족인데 수염 같은 것을 기르기를 좋아하는데 수염을 없애기 위해서 수염새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고서 이분이 또 스웨덴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변장을 해서 선박 기술, 조선 기술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자기 스스로 막 하고 이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이 러시아를 근대화 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레닌에 의한 공산주의가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제 농업국가에서 사실은 공산주의는 제조업이 발달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공산주의인데 농업국가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다. 이건 좀 약간 하여튼 불만,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것 같은 불만으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농민의 착취 때문에 이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연방 있다가 이제 20세기에 그게 이제 러시아로 다시 분할이 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획 경제를 해서 이런 일반 민간의 삶보다는 중화학공업이라든가 무기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주선 같은 건 제일 먼저 쌓아 올렸지만 백성들의 삶은 별로 좋지를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경제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IMF 하고 다음 때 러시아도 굉장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푸틴이 대통령 하다가 총리로 물러섰다가 다시 수상으로 물러섰다가 다시 또 지금 총리하고 아주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죠.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대통령 하면서 중국하고 해서 세계에 여러 가지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푸틴이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석유, 러시아 가면 이제 자연자원으로 산업은 크게, 민간 산업은 크게 발달한 게 별로 없는데, 석유 자원이라든가 가스, 이런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쪽으로 가스 공급을 하는데, 우리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예전에 우리가 평창에서 할 때, 그 전에 우리가 소치에서 동계올림픽 뺏겼지 않습니까? 그게, 유럽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가스 문제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유럽표가 전부 러시아를 찍어줘 버려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유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는 그냥 석유값이 오르면 경제가 잘 되고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다. 그러나 지금도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